조승리 작가의 검은 불꽃과 빨간 폭스바겐 세 번째 낭독하겠습니다. 새벽녘 땀에 절어 눈이 떠졌다. 시간을 보니 5시였다. 밤새 날개를 돌리던 선풍기 전원을 끄고 창문을 열었다. 서늘한 새벽 공기가 가을의 머지않았음을 알려주었다. 어디선가 기러기 새한 매미가 목을 가다듬는 소리가 이어지다 쓰러지기를 반복했다. 여름 무더위보다 징글징글하던 매미 소리였는데 곧 이별이란 생각이 들자 짧은 생이 안쓰러워졌다. 세안을 하고 소파에 누워 어젯밤 읽다만 책을 휴대전화로 들었다. 하지만 책 내용은 들리지 않고 자꾸 창밖 소리에 신경 쓰였다. 통행 차량이 늘고 어느 상가에서 서투 흘러가는 끼익끼익 소리가 하루의 시작을 선언했다. 태물이 된 매미는 마지막 지잉 소리를 내고 무대를 내려왔다. 이름 모를 풀벌레가 불시처럼 일어났다가 잠잠해지기를 반복하며 새로운 공연을 열었다. 이어폰을 꽂고 책을 2시간 들었다. 창으로 들이치던 바람이 점점 후덥지근해졌다. 햇볕이 몰래 창을 넘어 들어왔다. 읽고 있던 책을 정지시켰다. 밖에서 제잘되던 아이들의 소리가 들렸다. 여름방학이 벌써 끝난 모양이었다. 나는 다시 창밖으로 감각을 집중했다. 한 아이가 층을 대며 먼저 가버린 형을 불러댔다. 형, 나 데려가. 같이 가자고. 야속한 형이 기다려주지 않는지 아이는 계속 떼쓰 소리치며 걸어갔다. 아이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나는 머릿속으로 제 몸통만한 가방을 맨 작은 아이의 목소리 뒷모습을 상상했다. 한쪽 손에 실내화 가방을 든 아이가 검은 단발머리를 찰랑이며 날 좀 데려가 달라고 소리친다. 아이는 계속 멀어지는 형태를 향해 결국 울부짖는다. 소름을 컥컥 내뱉으며 달려오는 아이는 내가 아는 얼굴이다. 그 애는 내 죄책감과 질투의 대상이었다. 가영이는 수양 할아버지의 둘째 딸이 낳은 여자아이다. 그 애는 부모의 이혼으로 외갓집에 맡겨졌다. 나와는 2살 차이였고 여름방학이 끝나면 나와 같은 초등학교를 다닐 거라고 했다. 수양 할아버지는 나를 불러 가영을 학교에 잘 데리고 다녀달라 부탁했다. 5학년이었던 나는 여동생이 생겨서 기뻤고 언니란 말에 좀 으쓱하기도 했다. 나는 가영이를 들로 산으로 끌고 다니며 개구리 잡는 방법을 알려주고 양파망을 손질해 잠자리채를 만들어주기도 했다. 가영은 순한 성격이었고 나를 잘 따랐다. 나는 언니 노릇에 취해 개학날이 다가올 때까지 꼬마대장 놀이에 빠져 여름방학 숙제를 손도 대지 않았다. 그 바람에 개학을 이틀 앞두고 밤을 새워가며 밀린 일기를 쓰고 탐구생활 숙제를 몰아쳐서 했다. 개학날 가영이는 우리 집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난 헛간에서 자전거를 꺼내 대문 밖으로 나갔다. 가영이 자연스럽게 내 자전거 뒷좌석에 올라앉았다. 가영에게 너 자전거는 어쩌냐고 물었더니 바람에 바퀴가 빠졌단다. 할아버지가 오늘은 내게 좀 태워달라 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마침 수양 할아버지가 뒷짐지고 슬슬 걸어와 가영을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 나는 하는 수 없이 가영을 태우고 출발했다. 초등학교까지는 정확히 10리길이었다. 평지도 있지만 언덕길이 더 많았다. 자전거가 속도를 내자 가영이는 내 허리춤에 꽉 잡았다. 8월 말이었는데도 햇살은 따가웠다. 금세 힘이 빠져 헉헉 숨이 몰아쉬었다. 경사가 급한 오르막길이 연속되자 가영이 점점 무거워지게 느껴지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힘들었지만 내가 언니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는 등줄기가 온통 땀으로 젖어 있었다. 얼른 자전거를 세워두고 가영을 데려다 줬다. 언니로서 책임을 다한 것 같아 무척이나 뿌듯했다. 운동장에서 개학식을 마치고
교실로 들어가 2학기 교과서를 받았다. 새 교과서를 넣은 가방은 제법 묵직했다. 집 방향이 같은 친구들과 작은 자전거 보관소를 향했다. 가영은 내 자전거 옆에 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자 어깨에 맨 가방이 좀 더 무거워진 것 같았다. 가영을 태우고 다시 집을 향해 자전거 페달을 밟았다. 친구들은 이미 저만치 멀어졌다. 낮은 언덕을 올라가는데도 벌써 다리가 후들거렸다. 등교 때보다 가영이 2배는 더 무거워진 것 같았다. 그러고 보니 가영도 새 교과서를 받았을 것이다. 갑자기 가영이 잡은 내 허리춤이 갑갑했다. 다행히 하굣길은 오르막보다 내리막이 더 많았다. 집에 도착해서 자전거를 멈추고 세우며 나도 모르게 끙 하고 신음이 나왔다. 장단지가 당기고 발바닥에서 열이 났다. 다음날 아침 가영은 또 우리 집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아직도 자전거 안 고쳤냐는 퉁명스러운 말이 튀어나왔다. 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 뒤에 올라탔다. 아리벤 종아리에서 신경질이 올라왔다.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말없이 페달만 밟았다. 당연하게도 그날도 가영을 데리고 하교해야 했다. 다음날 아침에도 가영은 우리 집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화가 나서 또 하고 빽 소리를 질렀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나는 자전거를 세워두고 헛간을 뒤져 자전거 공기주입기를 찾아 가영을 앞장세워 수양 할아버지 댁으로 갔다. 마당 화단에서 화초를 들여다보던 수양 할아버지가 두 눈을 끔뻑대며 왜 학교에 가지 않고 돌아왔냐 물었다. 나는 가영에게서 헛간에서 자전거를 꺼내오라고 턱짓했다. 가영이 우물쭈물하며 제 자전거를 끌어왔다. 나는 손으로 자전거 바퀴를 만져보며 공기압을 체크했다. 뒷바퀴는 손가락으로 눌리지 않을 정도로 공기로 꽉 차 있어 단단했다. 앞바퀴는 바람이 약간 빠져 있었는데 내가 고무 패킹을 빼내고 공기를 주입하자 금세 단단히 부풀어 올랐다. 자, 됐지. 이제 너 자전거 타고 학교 갈 수 있겠지. 수양 할아버지의 눈치를 흠긋 살피며 말했다. 내가 하는 양을 뒷짐지고 구경하던 수양 할아버지가 흙 묻은 손을 털며 내게 말했다. 아직 어린애라 혼자 자전거 태워 보내기가 불안해 그러는데 할아비가 오늘은 오토바이로 데려다 줄게. 승희 너가 학교 마치고 올 때만 좀 태워주면 안 될까? 차마 싫다고 말하지 못했다. 입이 잔뜩 나와 헛간에 공기주입기를 집어던지고 자전거를 타고 학교로 달렸다. 오르막을 힘겹게 올라가는데 가영을 태운 수양할아버지의 오토바이가 내 옆을 쌩하니 지나갔다. 빈정이 상했다. 종례를 마치고 자전거 보관소를 향했다. 역시 가영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가영이는 내 눈치를 슬금슬금 보면서도 내 뒤에 올라탔다. 난 어떻게든 심수를 표출하기 위해 거칠게 자전거를 몰았다. 일부러 푹 파인 구덩이를 지나가며 안장에 충격을 줬다. 가영이 엉덩이가 아픈지 아야 소리를 냈다. 또 길가의 우거진 풀숲으로 바짝붙어 지나가며 가영의 맨다리가 억센 잎에 쓸리게 했다. 그런데도 가영은 끝끝내 자기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지 않았다. 언니라는 책임의 무게는 점점 나를 한계로 몰아붙였다. 가영 때문에 방과 후 친구들 집에 놀러 가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집에 들어와야 했다. 수양 할아버지는 은근히 아침 등교까지 내게 다시 떠넘기려는 의중을 보이기도 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아침이었다. 나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우산을 쓰고 학교로 강에 걸어갔다. 마음속으로는 수양 할아버지가 가영이를 태우고 가다 나를 보면 함께 오토바이로 데려갈 거라는 계산이 있었다. 멀리서부터 오토바이 소리가 다가왔다. 그런데 오토바이는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나를 스쳐 지나가 버렸다. 우비를 입은 두 사람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다. 하굣길 어디에도 가영은 보이지 않았다. 이미 수양 할아버지가 다녀간 것이다. 배신감과 노여움에 이를 갈며 비에 젖어 돌아왔다. 그날 젖은 운동화를 드라이기로 말리 맨대고 있는데 엄마가 수양 할아버지 댁 이야기를 했다. 가영의 아버지가 딸이 보고 싶어 서울서 내려왔단다. 그 때문인지 가영은 이틀간 등교하지 않았다. 슬쩍 수양 할아버지 댁을 지나갔다.
담장 너머로 가영과 그의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넘어왔다. 가슴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우리 아버지는 작년에 뒷산에 불을 내던 사고를 쳤다. 그 바람에 몇 년간 모아두었던 목돈을 몽땅 뒷수습하는 데 쏟아부었다. 식구들에게 면목이 없었는지 아버지는 집에 오지 못했다. 이유 없이 가영이 미웠고 영영 꼴도 보기 싫어졌다. 다음날 등굣길에 가방을 메고 제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가영을 보았다. 가영은 쉴 새 없이 제 아버지에게 조잘댔고 아저씨는 가영을 향해 연신 웃었다. 나는 인사도 없이 쌩하니 부녀의 옆을 지나쳤다. 제 하굣길에도 나는 두 사람을 스쳐 지나갔다. 감정이 마구 소용돌이쳤다. 나에게 무심한 아버지도 내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제 아버지와 까르르 웃던 가영도 모두 미웠다. 다음날 가영은 수양 할아버지의 오토바이로 등교했다. 가영의 아버지가 서울로 돌아갔음을 알았다. 종례를 마치고 창밖으로 자전거 보관소를 내다봤다. 예상대로 가영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학교 뒷문으로 나가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놀며 시간을 때웠다. 이따금 숨어서 자전거 보관소를 살폈다. 가영은 오랫동안 나를 기다렸다. 나는 소리 없이 콧방귀를 꼈다. 결국 가영이 포기했다. 교문 앞에서도 자전거 보관소에도 가영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제서야 자전거에 올라타 집으로 향했다. 가영은 연신 뒤를 돌아보며 집으로 가고 있었다. 나는 곧 가영을 따라잡을 수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햇빛에 타지 않은 가영의 흰 얼굴이 환히 미소 지었다. 그 모습이 무척이나 얄미웠다. 반갑게 쳐든 가영의 손이 무색하게 나는 그대로 스쳐 지나갔다. 뒤에서 가영이 언니 하고 나를 애타게 불렀다. 같이 가 언니. 가영이 다급하게 나를 불렀다. 타박타박 걷는 발소리가 내 등을 걷어차는 것 같았다. 내가 멈춰서지 않자 나를 부르는 가영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다. 조금 고소했다. 흘낏 뒤를 돌아봤다. 가영이 멈춰선 채 손등으로 눈가를 닦고 있었다. 멈추지 않고 자전거 페달을 힘껏 밟았다. 가영이 점이 되어 머리 졌다. 생각 같아서는 속이 시원할 것 같았는데 가영과 멀어질수록 마음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덥지도 않은데 얼굴에서 열이 났다. 이후 내 자전거에 가영을 한 번도 태우지 않았다. 수양 할아버지가 가영의 등 하교를 모두 함께 했고 나는 수양 할아버지와 마주쳐도 고개만 까딱 숙일 뿐 자리를 피했다. 가영은 겨울방학 전에 제 아버지가 데리고 와 다시 서울로 갔다. 내 아버지는 슬금슬금 집에 드나들었다. 아버지는 한 번도 나를 학교에 데려다 주거나 데리러 오지 않았다. 나 역시 바라지 않았다. 그 무렵 내가 느낀 감정이 질투였음을 인정한 것은 어른이 되어서였다. 나는 유치하고 속 좁은 언니였다. 가영은 나를 그렇게 기억할 것이다. 폴벌레 때 사이로 은퇴한 줄 알았던 옛스타가 마지막 힘을 끌어내 앙코르 곡을 불렀다. 그 노래는 여름의 장가로 시작해 아버지의 술주정처럼 느닷없이 끝났다. 나는 마지막 매미 소리를 들으며 부식된 감정의 조각을 여름이 지나가는 창밖을 향해 힘껏 던졌다.